안녕하세요. 다음 2부 실습을 진행을 맡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 심재희 SA입니다. 먼저 저는 소개를 드리면 SA라는 직무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기술하고 실제로 구축까지도 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를 넣어놨는데 개인적으로 러닝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AWS 데이터베이스 RDS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AWS에서는 목적별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S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DS는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이름을 딴 서비스입니다. RDS 서비스를 이용해서 MySQL 엔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S를 생성하기에 앞서 VPC 보안 그룹을 생성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면서 현재까지 작업에 대한 리마인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만들어 두었던 VPC인 GID VPC가 있습니다. 화면상에는 테스트 웹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GID VPC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폴트 VPC 하나와 GID VPC 총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 실습은 새로 만든 GID VPC에서 항상 진행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위 아키텍처를 보시면 리전 안에 VPC 안에 초록색 영역인 퍼블릭 서브넷과 파란색 영역인 프라이빗 서브넷이 존재합니다. 퍼블릭 서브넷 안에 EC2와 GID SG 보안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진행했었고 이 챕터에서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아마존 RDS 생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RDS 생성에 앞서 사전 작업이 있는데 보안 그룹을 아래와 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규칙에 EC2를 감싸고 있는 보안 그룹을 허용해 줌으로써 해당 EC2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는 개념입니다. 보안 그룹 외에도 서브넷 그룹과 파라미터 그룹 생성을 하는 간단한 작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의 VPC 서비스 대시보드에서 VPC 입력을 하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보안 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 그룹 이름은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GID, RDS, SG로 입력을 해줍니다. 설명 또한 임의로 아무 내용이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보안 그룹 이름을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PC는 기존에 만들어뒀던 GID VPC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후에 인바운드 규칙을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인바운드 규칙의 유형은 MySQL 오로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추가 버튼을 누른 후 MySQL 오로라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3306이라는 포트가 지정이 됩니다. 소스에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보안 그룹을 활용을 할 텐데요. SG를 입력하시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GID 웹 SG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소스에서 해당하는 보안 그룹에서 흘러내려오는 내용들을 DB단에서 허용을 해준다는 뜻이 되고 퍼블릭 서브넷에 DB를 놓는 것보다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에 구성을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그를 생성을 할 텐데요. 새로운 태그를 추가를 하시고 키값에는 이제 name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값에는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놓는 역할이 되겠는데 GID, RDS, SG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후에 보안 그룹 생성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보안 그룹이 생성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용 VPC 보안 그룹이 준비되었으므로 RDS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되었습니다. 해당 아키텍처와 같이 방금 만든 보안 그룹 안에 존재하는 RDS 서비스를 이용해서 MySQL RDS 인스턴스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RDS 인스턴스 생성 전에 간단하게 서브넷 그룹과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어도 RDS 인스턴스 생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실습에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서브넷 그룹이란 RDS에 DB 인스턴스가 생길 때 VPC 서브넷 관점에서 어느 서브넷에 띄워야 하는지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턴스는 다운될 수도 있고 특정 서브넷 안에서만 생성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리전의 경우에는 A, B, C, D에 총 4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가용 영역을 AZ라고 한다면 이 가용 영역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A, C나 B, D 같이 특정 가용 영역의 서브넷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브넷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RDS 서비스를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서브넷 그룹과 파라미터 그룹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브넷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DB 서브넷 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정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름을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GID 핸즈온 랩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주어도 되기 때문에 제목과 같이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VP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 생성해 두었던 GID VPC를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넷을 추가하실 때 가용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서브넷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가용 영역은 이제 저희가 안정성 있는 A와 C 2가지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브넷이라는 메뉴바가 뜨는데 클릭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생성해 두었던 서브넷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용 영역을 먼저 생성한 뒤에 서브넷을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3번째와 4번째로 만들었던 프라이빗 서브넷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서브넷 그룹이 생성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그룹의 역할은 DB 엔진 환경 설정 파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라미터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RDS 이전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UTC나 아시아 서울 같은 시간대 설정인 타임존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설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UTF-8 같은 글자 타입인 캐릭터 셋을 OS 레벨의 설정 파일 혹은 DB용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설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RDS 서비스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AWS 콘솔 상에서 말씀드린 설정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OS로 접근이 안 되는 점과 몇몇 설정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에서 RDS 서비스 파라미터 그룹을 클릭하신 상태로 이 파라미터 그룹 생성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그룹 생성을 누르고 나면 파라미터 그룹 세부 정보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는 RDS에 설치하게 될 엔진인 MySQL 5.7 버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B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파라미터 그룹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그룹 이름은 저희 아까 마찬가지로 GID HOL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라미터 그룹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디폴트로 만들어놨던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만들어둔 GID HOL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파라미터인 타임존과 캐릭터 파라미터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파라미터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고 타임존이라고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잘 찾아보시면 허용된 값 항목에 아시아 서울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을 선택하시게 되면 아시아 서울 타임으로 설정해주는 파라미터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줄 건데요. 아시아 서울 버튼을 눌러주시고 최종적으로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다음은 캐릭터 값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존이라고 적어두었던 곳에다가 캐릭터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할 것은 한글 때문에 자주 쓰이게 되는 UTF-8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0과 1이 있는 메뉴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들을 찾아서 UTF-8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신 다음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파라미터 그룹에 가서 보시면 GID HOL에 대한 파라미터 그룹 설정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RDS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RDS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콘솔에서 마찬가지로 RDS에 들어와 주신 후 왼쪽 상단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방식은 먼저 표준 생성으로 두고 엔진 옵션을 살펴보면 총 6개의 엔진 옵션이 등장합니다. RDS는 목적에 적합한 엔진을 선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MySQL, MariaDB, PostgreSQL 이 세 가지는 라이선스 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서비스는 인스턴스 사용요금을 측정할 때 라이선스 비용까지 모두가 포함되어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는 MySQL 엔진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최신 버전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큰 상관은 없지만 MySQL 5.7의 최신 버전인 5.7.37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버전으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템플릿 섹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섹션에서는 프로덕션, 개발 테스트, 프리티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실습 목적이기 때문에 프리티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설정 섹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DB 인스턴스 식별자에는 AWS DB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마스터 사용자의 이름에도 AWS 유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암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나눠드린 PDF 파일을 참고하셔서 AWS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 정보들은 활용이 되니까 참고를 해서 기록해 놔주시면 되겠고 마스터 암호를 또 한 번 더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WS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밑으로 내리면 이제 인스턴스 구성 섹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DB 인스턴스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버스터블 클래스 메뉴바를 선택한 후에 T2 마이크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DB T2 마이크로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참고로 프리티어의 경우에는 버스터블 클래스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프리티어가 아닌 다른 내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프로덕션이나 개발 테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스탠다드 클래스나 메모리 최적화 클래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인스턴스 클래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EC2 인스턴스 서비스 안에서 인스턴스 유형 메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섹션입니다. 스토리지 유형은 범용 SSD GP2로 그냥 두고 할당된 스토리지 부분을 기존 디폴트 값보다 작은 5GB로 입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스토리지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20으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스토리지 유형도 범용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당된 스토리지 용량은 5GB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내용을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용성 및 내구성 섹션인데요. 이전 템플릿 섹션에서 프리티어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중 AZ 배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용성 및 내구성 섹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추후 프로덕션이나 개발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다중 AZ 배포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AZ라는 가용 영역에 각각의 DB를 두어서 이중화 구성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연결 섹션에서는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테스트 VPC를 선택하여서 구성을 하면 되는데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GID VPC로 변경을 해주시고 서브넷 그룹도 저희가 RDS 인스턴스를 지금 이걸 생성하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GID HOL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선택해 준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아키텍처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EC2를 통해서 RDS에 접근을 하고 이 RDS는 또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어져 있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 접근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니오로 그대로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VPC 보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항목 선택을 하시고 디폴트를 지우신 다음 GID RDS SG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RDS 보안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가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림상에 보시면 왼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저희가 A와 C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에서 이 A로 선택을 해주시고 VPC 안에 서브넷 구성을 할 때 모든 작업들을 이제 왼쪽에 있던 A 가용 영역에서 해두었기 때문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인증 섹션에서는 앞서 적어두었던 암호로 인증할 수 있는 암호 인증을 선택이 되어 있고 이제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 추가 구성 섹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옵션이 등장하는데요. 초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emergent day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본인이 선택하여서 지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DB 파라미터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들어 두었던 GID HOL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백업 보존 기간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저희가 자동 백업을 활성화하고 백업 보존 기간은 7일, 백업 기간은 기본 설정 없음으로 되어 있는 디폴트 상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존 기간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맞게 0일에서 최대 35일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내보내기 옵션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와츠에서 분석하려는 로그 유형을 로그 특성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감사 로그, 에러 로그, 일반 로그, 느린 쿼리 로그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느린 쿼리 로그 같은 경우는 로그가 평소보다 늦게 찍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쉽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유지 관리 기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마이너 버전 자동 업그레이드 사용으로 활성화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에는 서버가 다시 재부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사용을 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 상황에 맞게 체크 버튼을 해제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실습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된 상태로 기본값으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방지 옵션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동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가 없고 지우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핸즈온 랩에서는 이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저희가 구성한 모든 구성에 대한 예상 비용이 월별 추정 요금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설정을 한번 다 검토를 해봐 주신 뒤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RDS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제 상태가 생성 중에서 사용 가능으로 변경될 때까지 최대 5분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DS가 잘 생성된 화면인데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상태가 사용 가능으로 표시가 됩니다. RDS가 잘 생성되었다면 다음으로 EC2 인스턴스에서 RDS가 연결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 구성으로 진행 중임을 리마인드 드립니다. 보안 그룹 안에 RDS가 생성된 화면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성공하게 되면 상태가 사용 가능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생성된 AWS DB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연결 N 보안 섹션에서 엔드포인트 주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곧 실습에서 이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장에다가 따로 복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AWS로 시작하는 엔드포인트를 복사를 하시고 메모장을 하나 띄워서 메모장에 복사를 해놓고 이걸 따로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 EC2를 실습할 때 생성해 두었던 퍼블릭 IP 주소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탭을 띄우고 EC2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서버들이 나오게 되는데 GID 웹 1 서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성해 두었던 서버에 퍼블릭 IP 주소를 복사를 하신 후에 웹 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 내용을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퍼블릭 IP 버전 4의 DNS 주소를 복사를 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새로운 웹 브라우저에 해당 IP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배포된 화면을 띄운 상태고요. 이후에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이 표시가 되게 되면 RDS라는 탭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4가지 내용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RDS를 처음 생성했을 때 설정했던 내용이므로 엔드포인트는 저희가 맨 처음에 메모장에 잠시 복사를 해두었던 RDS 엔드포인트 주소를 넣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랑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RDS를 생성할 때 저희가 설정해 두었던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주소를 복사한 후에 엔드포인트에다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이멀전 데이로 입력을 했었고 유저네임은 AWS 유저, 패스워드는 AWS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주신 후에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 10초 정도의 리다이렉팅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렇게 결과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페이지가 리디렉션 되어서 방금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간단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AWS에서 관리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간단한 주소록의 아주 기본적인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RDS는 훨씬 더 복잡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에 따라 더 심도 있게 다루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어드레스북에 있는 add contact 이 내용과 edit, remove까지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클릭해서 주소록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contact 해서 네임이나 폰, 이메일을 입력을 하신 후에 이메일 주소도 임의로 그냥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add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거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지우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로 리다이렉션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RDS의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핸즈온 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스냅샷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스냅샷은 마치 저희가 사진을 찍듯이 특정 시점에 있는 데이터를 포착해서 보관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AWS에서도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스냅샷을 찍어서 그 시점으로 데이터를 복구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RDS 콘솔에서 AWS DB 인스턴스로 들어갈 텐데요. 데이터베이스에 AWS DB 인스턴스 들어오시고 이후에 작업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스냅샷 생성을 선택합니다. 임의의 이름으로 스냅샷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HOL101으로 저희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름은 사실 상관없어서 저희가 맨 처음 약속했던 GID HOL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냅샷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참고로 스냅샷 백업을 만들 때는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가 생성해놨던 데이터베이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총 백업 시간도 짧은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상태가 생성 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새로 고침을 통해서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냅샷 탭에서 생성된 스냅샷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작업 버튼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회색 처리로 블락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약 한 10분 정도의 시간 내에 스냅샷 생성이 완료되면 이 스냅샷 복원 버튼이 활성화되고 다른 내용들도 활성화되는데요.
그 복원 버튼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새 RDS 인스턴스를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실습을 하시다가 중간에 확인을 해보고 싶으실 때 새로 고침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RDS 인스턴스 크기 수정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아까 20에서 5GB로 줄여서 만들었었는데 다시 20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메뉴바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DB 인스턴스 수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잘 되지 않으신다면 그 스냅샷의 내용이 완료가 되셨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 인스턴스 수정해 보시면 저희가 아까 세팅을 해두었던 내용들이 다시 뜨게 되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내려보시면 인스턴스 구성을 T2 마이크로로 했었고 할당된 스토리지도 5GB로 설정을 해두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높여서 T2 마이크로에서 T2 스몰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토리지에서 5에서 20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나 원하시는 만큼 늘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과 같이 수정 예약이라는 섹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즉시 적용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다음 유지 관리 기간에 적용이 됩니다. DB 인스턴스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기다리시면은 이제 이 내용들도 한 약 4분에서 12분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한 후에는 축소하실 수가 없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스냅샷 뜰 때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이제 약 12분 정도 걸리니까 최대 그 내용들을 기다려 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